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오해할 수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초기 증상이 비슷해서 혼동할 수 있는데요. 강직 척추염이 그렇습니다. 강직 척추염은 자가 면역으로 인한 염증 반응입니다. 척추뿐 아니라 골반 또 다른 관절에서도 뻣뻣한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강직 척추염은 비교적 젊은 사람들에게 위험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질환인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강직 척추염으로 인한 통증과는 다르게 오랜 기간 잘못된 자세와 습관으로도 척추 질환의 위험이 생길 수 있는데요. 척추 건강을 위한 관리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박상태의 나와 같다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허리 통증은 흔한 증상입니다. 일시적인 통증도 있고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을 증상으로 하는 또 다른 질환으로 강직 척추염도 있습니다. 초기에 치료해야 관절 변형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척추가 굳는다는 뜻일까요?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직 척추염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척추가 굳는 건가 싶은데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강직 척추염은 이름 그대로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척추가 뻣뻣해지고 척추에 강직이 오고 그 결과로 침범된 척추와 관절들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척추와 여러 관절에 운동 기능 장애가 생기는 질병입니다. 네. 이런 강직 척추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강직 척추염은 그리 흔한 질병은 아닙니다. 네. 강직 척추염이 우리나라 인구의 0.2%에서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를 4,700만 명이라고 보면은 0.2% 정도면 한 19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다고. 그래서 강성 척추염이라는 질병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주된 증상이 허리 통증인가요? 허리 디스크로 짐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그 허리 디스크하고 강직 척추염의 공통적인 증상이 엉덩이와 허리가 뻐근하고 아픈 증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엉덩이나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오면은 대부분 이제 엑스레이나 또 허리 쪽에 MRI를 찍는데 그러면 허리 디스크가 정상적으로도 조금씩은 보여요. 그래서 강직 척추염을 따로 의심하지 않는다면은 허리 디스크나 요추 염좌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의사 국가 시험에도 이 허리 디스크와 강직 척추염을 감별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되곤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엉덩이와 허리가 뻐근하고 이제 아픈 증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초기 증상은 좀 비슷할 수 있어도 허리 디스크와 강직 척추염은 원인도 다르고 치료도 다른 거죠? 예, 확실히 다릅니다. 엉덩이 아프고 허리 아픈 공통점은 있지만은 이 두 질병은 원인도 다르고 또 치료도 다르고 예후도 다르기 때문에 발병 초기에 감별을 잘 해야 치료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강직 척추염은 어떤 질환인가요? 강직 척추염은 염증성 관절염의 일종인데요.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생기는 감염성 질환이 아니라 환자의 몸에서 스스로 염증이 일어나는 자가 염증성 질환 그리고 또 스스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절반씩 섞여 있는 질환으로 설명이 됩니다. 염증이 처음에 발생하는 조직은 뼈와 인대가 만나는 부분을 그 인대 부착부라고 하는데요. 그 인대 부착부에서부터 염증이 시작합니다. 즉 척추를 감싸고 있는 인대 부착부에서 염증이 생겨서 인대하고 척추뼈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진행이 되면서 척추와 인대 부위에 석회화, 딱딱하게 굳어지는 석회화가 진행이 되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척추가 전후 좌우로 그 유연성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대나무처럼 뻣뻣하게 그렇게 굳어가는 질환을 강직 척추염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염증성 요통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한다면 자가 면역 이상이 문제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염증성 요통이 강성 척추염의 대표적인 그 질환이죠. 예? 이 강성 척추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기도 하고 또 자가 염증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네. 저절로 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 몸에서 저절로 염증이 일어나는 그 우리 몸의 동족 상잔의 전쟁이 네. 우리 몸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그런 질병입니다. 초기 치료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중요할 텐데요.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 많다면서요. 예, 특징적으로 강직 척추염은 10대 후반의 청소년기에서 20대 후반까지 젊은 남자에게 잘 발생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군 복무 중에 이제 허리가 아파서 진단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서도 발병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소아 강직 척추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은 환자의 95% 이상은 40세 이전에 발생합니다. 40세 이후에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강직 척추염으로 진단을 받았다면은 이게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라서 노인 돼서라도 계속 강직 척추염을 갖게 되기 때문에 초기 젊은 나이에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잘 발병이 된다는 건 그래서 또 진단이 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젊은 남자가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면은 먼저 흔한 질병인 뭐 요추염자, 허리가 뼈다든지 아니면 허리 디스크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또 이런 디스크에 대한 검사를 하고 또 디스크에 대한 치료를 하다 보면은 또 그 소염 진통제 먹고는 증상이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강직 척추염 진단이 더 늦어지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어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증상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질병의 초기에는 천장골 관절이라고 천골하고 장골, 그 꼬리뼈하고 엉덩이뼈 사이에 있는 관절에 그게 골반의 뒤쪽에 있어요. 엉덩이 뒤쪽에 꼬리뼈 있는데 그 허리의 아래쪽에서부터 염증이 생기면서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진행이 되면은 허리뼈인 요추에도 딱딱하게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목뼈에도 경추라고 그러죠. 목뼈에도 오고 등뼈의 흉추. 그런데 순차적으로 침범하게 돼서 척추에 여러 군데에 염증이 생기고 또 그게 딱딱하게 강직이 일어나면서 척추가 대나무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질병이 강직 척추염인데 척추만 침범을 하지 않아요. 고관절이나 무릎, 어깨, 발목, 발바닥, 발 뒤꿈치 그런 다른 관절이나 인대도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하고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강직 척추염과 디스크를 감별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강직 척추염은 주로 아침에 아프고 오후에 좋아지지만은 허리 디스크는 아침에는 별로 안 아프고 일을 많이 하고 허리를 많이 사용한 이제 오후나 밤에 주로 아픈 게 특징이고요. 또 하나 감별점으로는 강직 척추염은 양쪽 허리하고 양쪽 엉덩이가 모두 아프지만은 허리 디스크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한쪽만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감별할 병은 감별할 점은 허리 디스크는 다리하고 발목으로 증상이 뻗쳐요. 방사통이라고 그래요. 허리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동반되지만은 강직 척추염은 그런 방사통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초기에는 이 두 질병을 감별하기는 힘들지만은 골반 MRI를 찍게 되면은 강직 척추염과 허리 디스크를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검사에서도 디스크하고 강직 척추염을 감별할 수 있는데 염증 수치가 증가되어 있으면 강직 척추염을 의심하고 염증 수치가 정상이면은 허리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허리만 아픈 게 아니네요. 허리 아래나 엉덩이 쪽으로도 통증이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직 척추염 첫 증상이 엉덩이 뒤쪽, 허리 아래쪽부터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걸 제때 진단받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이게 위아래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리 뒤쪽에는 꼬리뼈부터 시작해갖고 요추, 경추, 흉추 그런 데를 순차적으로 침범하고 아래쪽으로는 고관절, 엉덩이 관절, 무릎 관절 그런 데도 침범을 해갖고 관절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걷지도 못하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무릎과 발목, 어깨에도 염증이 생겨서 강직 변형 생겨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직 척추의 시작점은 엉덩이 쪽 꼬리뼈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위아래로 다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런 걸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도 조조 강직으로 아침에 손가락 관절이 뻣뻣해지잖아요. 예. 강직 척추염도 아침에 증상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건가요? 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직 척추염이나 통풍이나 모든 관절의 염증에는 부기가 동반이 되고 이 부기가 생기면은 관절의 압력이 증가가 되면서 관절이 뻣뻣한 증상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또 진행이 되게 나면은 또 통증이 생기고 관절의 변형도 생기게 됩니다. 아침에 이런 증상이 많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조조강직 또는 아침 강직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아침 강직의 원인은 밤 사이에 우리 몸의 혈관이 느슨하게 이완되고 있고 또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 속에 있는 물 성분이 밤 사이에 관절 조직이나 연부 조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막 일어나면 몸이 더 붓고 관절이 더 붓고 허리가 더 뻣뻣한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염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아침 강직 증상도 더 심해지고 또 허리 통증도 더 심해지게 됩니다. 네. 허리가 뻣뻣해진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통증이 지속되는 시간도 궁금한데요. 예, 허리가 뻣뻣하다는 느낌은 환자의 표현을 빌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에 시멘트를 발라놓은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대나무처럼 굳은 느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강직 척추염의 통증과 이 뻣뻣한 증상은 피 속을 돌고 있는 염증 반응 물질의 양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심하면은 뻣뻣한 게 더 심하고 통증도 더 심해집니다. 주로 아침하고 오전 중에 좀 심하고요. 오후가 되면은 또 통증과 강직 증상이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직 척추염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아프고 뻣뻣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몸을 좀 움직이면 통증이 좀 가라앉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강직 척추염은 허리 디스크하고는 달리 허리를 움직여주면은 허리 근육 쪽에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근육이 풀리면서 강직 느낌과 허리 통증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허리 디스크하고 또 강직 척추염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네. 허리 통증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자가 면역 질환이라서 전신으로도 영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증상이 다양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강직 척추염은 척추나 관절뿐만 아니라 전신에도 다양한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 염증 반응 물질이 피를 타고 돌거든요. 그러면서 피로감도 심해지고 근육통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골다공증도 생기고 여러 증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장이나 대장과 같은 소화기계 기관에도 염증을 일으켜서요. 설사, 복통, 혈변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고요. 또 피부에도 심한 염증을 일으키는 건선도 같이 동반될 수가 있고요. 또 눈에도 포도막염이라고 하는 염증을 일으켜서 눈에 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시력을 떨어뜨리기도 하는 아무튼 여러 가지 전신 증상을 일으키는 게 강직 척추염의 관절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증상이 생기는 건데 무릎이나 어깨뿐 아니라 눈에도 영향이 갈 수 있네요. 그렇죠. 강직 척추염의 증상은 크게 관절 증상과 관절 외 증상으로 나눌 수 있어요. 관절 증상은 관절이 아픈 거예요. 허리하고 무릎이나 어깨 그런 데 아픈 거고, 관절 외 증상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눈에 심한 염증이 생기는 포도막염입니다. 강직 척추염 환자의 한 30% 정도에서 포도막염이 동반되는데 이거를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요 눈에 심한 충혈이 생기고 눈이 많이 아프고 아주 심하면 실명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직 척추염 환자들에게는 항상 눈이 아프지 않은지 눈이 충혈되어 있지 않은지 그럼 눈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많고 이제 강직 척추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질 수 있을 텐데요. 어떤 계기로 알게 되나요? 강직 척추염으로 진단되는 계기는 환자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가 아파서 동네 의원, 뭐 정형외과, 신경외과, 통증의학과, 뭐 재활외과 그런 데 가서 허리 디스크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가 잘 안 되고 자꾸 재발하고 그러니까 그 의원 원장님이 혹시 강직척추염 아닌가 하고 의심해서 이 류마티스 내과로 보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 중에는 뭐 가족력이 있고 또 허리 통증이 많이 심하고 해서 진통제를 먹는데도 잘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정밀 검사를 와서 하게 돼서 강직척추염으로 진단되는 건 종종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환자가 빨리 그 류마티스 내과를 찾아오면은 진단이 빨리 되지만은 증상이 심하지 않고 또 진통제에 어느 경우는 잘 듣고 또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 질병이 한참 진행된 후에 허리가 굳어진 다음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뭐 최근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강직척추염이라는 병이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 알려져 갖고 이제 허리 통증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초기에 류마티스 내과로 오는 분들이 많고 또 가족 중에 강직척추염이 있는 분들은 가족력의 위험을 알고 일찍 검사 받고 진단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강직척추염이 의심되면 어떤 검사를 하나요? 제일 먼저는 뭐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강직척추염 환자의 95% 이상에서는요, 피 검사에서 HLA B27이라는 유전자가 양성으로 나타나요. 이 유전자가 나타나면 일단 강직척추염을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 유전자 검사도 하고 또 피 검사로 염증 수치 검사하고요. 또 엑스레이로 뭐 골반 사진, 고관절 사진, 허리 사진, 목 사진 그런 데 찍고 그것도 좀 애매하면 MRI를 찍고 또 골스캔이라고 하는 특수 관절염 검사 그런 여러 가지 피 검사, 엑스레이, MRI, 골스캔 이런 거를 진행을 하면서 강직척추염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외부 손상이 아니라 염증이 문제인 질환이라서 치료는 어떨까 궁금한데요. 갑자기 부상을 입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강직척추염은 90% 이상에서는 아주 서서히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렇게 만성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한 10% 정도에서는 또 갑자기 진행되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하는데 대부분은 만성질환 서서히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위험하죠. 진단이 늦어지면은 치료도 늦어지게 되죠. 그래서 강직척추염을 초기에 잘 치료하면 그냥 거기서 멈춥니다. 진행하지 않고. 근데 강직척추염을 초기에 잘 치료하지 못하고 약을 잘 먹지 못하고 그러면은 이 질병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허리가 대나무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목도 굳어지게 되고 또 목과 허리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목과 허리를 굽히거나 펴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말기에는 이렇게 고개를 숙인 상태 그리고 목과 허리가 대나무처럼 일자로 굳어져 갖고 이제 꾸부정한 상태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척추나 관절에 운동 기능 장애인이 될 수가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잘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치료는 약물인가요?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소염 진통제하고 항류마티스 약제가 1차 치료제로 사용이 됩니다. 이 소염 진통제 항류마티스 약제는 강직척추염에 의한 염증을 줄이거나 완전히 없애갖고 허리 통증도 가라앉게 하고 또 질병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1차 치료제의 효과가 없는 경우도 약 30% 정도 되는데 그런 환자들한테는 이제 2차 치료제인 생물학적 제제로 넘어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럼 소염 진통제로도 효과를 볼 수 있으면 비교적 초기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소염 진통제가 값도 싸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은 소염 진통제와 항류마티스의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한 70% 정도 돼요. 그래서 초기 강직척추염 환자가 이런 1차 치료제 잘 치료가 되면은 좋은데 안 되면 또 2차로 넘어가야죠. 그럼 소염 진통제로 안 되면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한 30% 정도가 이제 1차 치료제, 소염 진통제하고 항류마티스 약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상의 소염 진통제와 항류마티스 약제를 3개월 이상 사용했는데도 염증과 통증이 조절되지 않고 피 검사에서 염증 물질이 많이 계속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잠복결핵 반응 검사를 실시하고 또 잠복결핵이 음성인 경우에는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생물학적 제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생물학적 제제를 비롯해서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는 진행을 늦추는데 효과적인가요? 예,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생물학적 제제는 이제 피하 주사나 정맥 주사로 사용하는 약물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게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된 아주 획기적인 약물입니다. 혁명적인 약물이고요. 이 약물이 나오기 전에는 뭐 항류마티스 약제, 소염진통제로 치료했는데 이 약제 안 드는 사람은 진짜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뭐 척추 변형이 생기고 그런 거를 막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이 생물학적 제제를 쓰면서 그걸 막을 수가 있게 됐어요. 척추 변형도 예방하고 병이 진행되는 것도 잘 막을 수가 있고 또 아프지 않게 통증을 없앨 수 있게 돼갖고 요즘에는 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희망적인 약물이죠. 근데 또 더구나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가 주사가 아닌 먹는 생물학적 제제가 나와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먹는 약이니까 약물 투여가 편리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먹는 약을 특별히 표적 치료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먹는 표적 치료제의 효과도 주사로 맞는 생물학적 제제하고 비슷해 갖고요. 요즘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평생 이어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평생 치료해야 된다면 환자들이 굉장히 뭐 슬퍼하고 뭐 그런데요.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이것도 평생 치료를 하는 게 맞고요. 이 강직 척추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자 자가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는 소염 진통제하고 항류마티스 약제로 치료를 계속해야 됩니다. 이걸 잘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많은 환자들에게서 염증과 통증이 잘 조절이 되고 질병이 더 진행되는 현상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증상이 좋아졌다고 이제 하나도 안 아프다고 약물 치료를 갑자기 중단하면은 한 달, 두 달 후에 또는 뭐 길게는 1년 후에 다시 증상이 재발하고 허리가 아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직 척추염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평생 약물 치료를 하면서 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염증을 관리하는 질병으로 보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가 면역으로 인한 염증 반응인 강직 척추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동률의 사랑한다는 말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도 있고요. 척추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움직임에 제한을 받는 만큼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생활 습관뿐 아니라 노화로도 척추 질환의 위험은 높아질 수 있어서 관리와 증상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척추 질환의 양상도 다양하고요. 그런 만큼 치료제나 치료 방법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를 비롯해서 약물도 있고 많지 않나요? 뭐 아무래도 척추가 우리 몸의 중심이고 기둥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목부터 꼬리까지 33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척추 질환도 다양하고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수술을 안 하는 치료, 수술적 치료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비수술적 치료의 경우에 뭐 잘 알고 계신 뭐 주사 치료, 물리 치료, 약물 치료, 체외 충격파 이런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손상된 척추는 확실하게 이전 상태로 돌려주는 치료법이 있다기보다는 좀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척추 질환이 되게 다양하긴 한데 대부분의 척추 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결국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거든요. 이런 퇴행성 변화 자체를 노화 이전으로 돌릴 수 있는 치료는 없다고 일단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 증상을 줄이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치료의 목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노화 때문에 아픈 거야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평소에 잘못된 자세를 잘 바꿔준다든지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준다는 것은 퇴행성 변화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노화되지 않으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로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만 해도요. 통증의 정도부터 개인차가 크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추간판 탈출증이 디스크라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추간판이라는 디스크가 척추뼈 사이에서 이제 완충작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디스크가 이제 튀어나오면서 척수 신경을 이제 압박하면서 아프거나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인데 재밌는 거는 MRI 검사 같은 걸 해보면 실제로 추간판 탈출이 심한데도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검사에서는 이제 별로 심하진 않은데 너무 아프다라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서 검사 결과와 증상도 맞지 않고 당연히 똑같은 검사 결과라고 해도 개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네. 추간판이 탈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추간판은 척추뼈 사이에서만 있으면서 완충작용을 해야 되는데 무리한 힘이 가해지게 되면 이게 주로 뒤쪽으로 이제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자극하고 이게 통증뿐만이 아니라 주로 이제 다리 쪽으로 저린 느낌을 유발하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게 튀어나온 정도에 따라서도 그냥 약간 튀어나온 정도도 있고 아예 그냥 섬유륜이라는 그 주변 구조를 완전히 뚫고 나온 탈출 단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증상으로 보면 뭐 무증상일 수도 있고 가볍게 허리가 좀 아프고 다리가 좀 저리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심하면은 이제 다리 근육이 약화돼서 걷는 것도 어렵고 대소변을 조절하는 기능도 떨어지는 상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뭐 자세라든지 오래된 그 잘못된 습관이 원인일까요? 맞습니다. 이게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결국 노화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퇴행성 변화 때문에 이런 이제 증상이 생기는 건데 이게 뭐 잘못된 자세나 습관 이런 것도 영향을 주지만 뭐 외부의 충격, 뭐 외상, 뭐 유전적으로 좀 척추 추간판 탈출증이 잘 생기기도 하고요. 비만 등도 원인이 될 수는 있긴 한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노화라든지 외상, 유전 이런 거는 내가 노력을 해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시간에 이 잘못된 습관들, 자세, 비만 이런 것들은 꾸준히 쌓이면은 결국에는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력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랜 시간 잘못된 자세가 일단 문제가 되는 건데요. 어릴 때부터 좀 허리를 펴고 앉으라는 말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허리를 세우고 앉으면 불편하긴 하거든요. 굽힌 자세가 편한 건 왜 그런 건가요? 허리를 이제 곧게 펴고 앉기 위해서는 척추를 세워주는 주변 근육, 즉 척추 세움 근육이 계속 긴장된 상태로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척추를 세워주는 심부 근육량이 충분하지 않냐 이 부분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계속 허리 근육이 긴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힘든 거죠. 잘 느끼시겠지만 건강한 건 힘들고 재미도 없고 맛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굽힌 자세는 사실 척추 근육에 힘을 빼고 있어도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편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척추의 그 S자 곡선이 일자로 이제 펴지면서 점점 더 곧게 앉는 자세가 더 불편해지니까 상대적으로 계속 굽은 자세로 편안하게 느끼는 자세가 유지가 되니 허리는 더 악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어릴 때부터 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걷고 앉는 습관이 일상화되면 나이 들어도 척추 변화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제 어릴 때 우리 습관이라는 게 성인까지 유지가 되는데 어릴 때의 바른 자세는 성인이 되어서도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중요하고요. 어릴 때부터 바른 자세를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당연히 퇴행성 변화가 일찍 시작되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척추 질환이 생길 수 있다,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린 시절에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 또 하나는 이제 바른 자세를 취하려면 지속적으로 척추의 코어 근육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계속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근육을 강화시켜 주다 보면 근육량도 늘어나게 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4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근감소증 때문에 허리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척추 질환 발생 문제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세뿐만이 아니라 척추 근육을 강화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추간판 탈출증이 워낙 흔해서인지 통증이 있어도 그러려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웬만한 도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사지기나 뭐 눌러주는 막대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건 조심할 부분이 없을까요? 너무 심하게 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생각해보니까 저희도 있더라고요. 일단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 이제 떠올리시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 사실 허리 통증이 워낙 평생 유병률이 한 70에서 80% 정도대로 흔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집에서 관리하시는 경우들이 많기는 합니다. 심지어는 이 허리 통증이 청소년인 경우에도 70-80% 정도 유병률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봐야 되는 거는, 허리가 아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추간판 탈출증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평생 유병률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이제 허리 통증의 원인은 요추 염자거든요. 척추 주변 근육이나 인대가 좀 손상이 돼서 아픈 경우이기 때문에 요추 염자 같은 경우에는 폼 롤러나 마사지기를 써주면 좋아집니다. 근육을 풀어주니까요. 근데 문제는 허리 통증의 원인이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면 이게 오히려 자극을 줬을 때 디스크 탈출이 심해지고 염증을 계속 물리적 자극을 주니까 염증도 심해지면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급성 디스크 탈출 때문에 아프다고 해도 통증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되고 난 이후에 허리에 직접 자극을 주시는 것보다는 그 주변 근육, 엉덩이나 꼬리뼈, 허벅지 근육을 풀어주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증상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허리가 왜 아픈 건지 원인을 정확히 알고 사용을 하셔야 되겠네요. 척추 치료에 대해서 이제 뭐 절대 수술하면 안 된다, 수술해야 한다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허리가 이제 아프면 수술을 우선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추간판 탈출증도 사실 수술을 먼저 좀 떠올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근데 척추 추간판 탈출증의 80에서 90%는 수술 없이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실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10% 내외, 심지어는 한 3%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수술이 주 치료는 아니다. 그렇지만 추간판 탈출증이 있으면서 증상이 너무 심해서 하지마비가 생기거나 대소변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마미 증후군이라고 있고, 아니면은 비수술적 요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극심한 통증이 있으면 수술은 꼭 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수술을 하면 증상이 더 나빠지거나 이제 뭐 재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안 하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 수술 받고 나서 증상 호전이 안 돼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한 10%에서 20% 정도 된다고 보고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대부분 80-90%는 수술 후에 호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수술 후에 증상 호전이 없고 재수술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의 일부 경험을 바탕으로 수술을 피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할 때는 꼭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비수술적인 방법이 좀 선행되는 게 좋은 거죠? 맞습니다. 80-90% 정도는 수술이 없이 관리가 가능하고 1년 이내 증상이 좋아지거든요. 1-2년 이내. 근데 이제 그 관리를 하는 과정 중에 비수술적 치료도 필요하고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스트레칭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이 없이 조금 해결해보자 이러면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비수술적인 방법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일단 물리치료 해볼 수 있고요.
그 아픈 부위에 이제 주사 치료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고 먹는 약으로 약물 치료를 해보거나 아니면 충격파 치료 같은 걸 해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비수술적 치료에다가 평소 스트레칭과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을 하셔야지 증상이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또 민간 요법에 의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다더라식의 얘기는 의료진과의 상담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허리 통증이 사실 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디스크 질환도 한 1, 2년 이내에 좋아진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비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이걸 또 한 1, 2년 계속 받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네. 결국에는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생활습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한국인의 성품이 좀 급하시다 보니까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이제 민간요법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라는 관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뭐 찜질이라든지 뭐 통증 완화에 도움된다고 알려져 있는 음식은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민간요법을 통해서 이걸 모두 해결하겠다. 뭐 내가 이제 병원에서 받아야 되는 치료를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이런 민간요법으로만 의존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피하셔야 됩니다. 네. 또 물침대처럼 바닥이 푹신하고 말랑한 게 좋다는 말부터 아니다, 딱딱할수록 좋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허리 통증이 있을 때는 우선은 척추를 일직선으로 곧게 지지를 해준다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너무 딱딱한 거 피하셔야 되고 반대로 너무 푹신한 것도 좀 피하셔야 됩니다. 너무 푹신하면 허리 척추가 푹 꺼지게 되면서 지지가 안 되거든요. 너무 딱딱하면 허리 주변에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통증이 심해져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스의 정도를 보면 뭐 한 1단계에서 10단계 정도 푹신함을 나눠본다고 하면 한 5점에서 한 6점 정도 적당히 단단한 침대가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누워보셨을 때 어깨랑 엉덩이는 살짝 들어가지만 허리는 좀 깊게 들어가지 않고 탄탄하게 받쳐준다라는 느낌이 정도? 그 정도 되는 매트리스를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매트리스 위에 나무판을 올리는 분들도 계신데요. 괜찮을까요? 허리에 그 S자 곡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베개를 놓으신다든지 뭔가를 받치고서 주무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너무 이제 딱딱한 나무판이라고 하면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똑바로 누웠을 때는 뭔가 허리를 받쳐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만약에 똑바로 눕기가 좀 어려우면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앞서 척추 근육 강화 운동도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이제 무리하면 안 되니까 운동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 척추관 협착증이란 질환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아무래도 척추관 협착증은 노화 때문에 이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특징이 척추관 협착증은 걸으면 아픕니다. 움직이면 아프고 쉬면 좋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운동이나 움직임을 제한하고 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 있는 분들도 당연히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거나 이 척추관 협착증은 앞으로 약간 허리를 숙이면 좀 편안해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평지를 걷는 정도의 운동은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물론 통증 심한데 무리한 운동을 하신다든지 허리가 이제 뒤로 젖혀지거나 회전하는 그런 운동, 과도한 스트레칭 정도만 피하시고 가벼운 걷기나 허리 주변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은 하셔야 된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네. 또 협착증으로 주사 치료를 받는 분들은 1년에 한두 번 받다가 점점 주기가 짧아지기도 하던데요. 이건 협착이 좀 더 진행됐다고 봐야 될까요? 협착증 자체가 이제 노화 때문에 계속 이제 좁아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좁아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주사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확 좋아지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 결국에는 척추관 협착증이 점점 진행을 하다 보면 통증 감소 시간, 유지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예전만큼 주사 한번 맞았을 때 효과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여 간격이라든지 횟수가 점점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네. 이 주사 치료의 성분이 뭔가요?
국소 마취제 성분이 주로 들어가고요. 이게 부종을 좀 완화시켜주는 목적으로 스테로이드가 약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진통제 성분이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또 스테로이드 같은 거 자주 쓰지는 않지만 요거 이제 자주 맞게 되면 전신부작용이 좀 생길 수가 있어서 예,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참 나름 짐작하기보다 이제 검사와 진단으로 증상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척추 질환에서 가장 안 좋은 자세나 습관이 뭘까요? 좀 짚어주세요. 결국에는 생활 속에서 얼마나 이제 좋은 자세를 유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일단 정확한 진단 치료부터 받아야 되니까 병원은 꼭 가보시고 그 이후에 이제 생활 습관 조절해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는 허리를 숙이는 자세 이거 좋지 않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반복해서 허리를 구부려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동. 요것도 허리에 이제 반복적인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셔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한국인이 이제 바닥에서 앉는 문화가 있잖아요. 네. 등받이가 없이 방바닥에 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앞으로 허리가 숙여지게 되거든요. 요것도 좀 좋지 않고 네. 양반다리 하고서 앉는 것도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등은 최대한 붙이고 엉덩이는 의자 깊숙이 넣는 자세로 계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생활하다 보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도 좀 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도 좀 피하셔야 되고요. 척추가 이제 틀어질 수가 있어서 피하셔야 되고 가방을 좀 한쪽으로 매는 자세. 이게 이제 척추가 옆으로 틀어지는 부분 때문에 이런 자세라든지 바닥에 이제 엎드려서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 보는 자세도 경추, 허리, 어깨 다 좋지 않으니 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요를 깔고 주무시는 분도 계신데요. 일어설 때 허리를 비틀어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침대 생활을 하라고 권유가 되는 건가요? 요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두텁게 깔아도 사실 어느 정도의 딱딱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플 수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매트리스를 중간 정도 단계의 그 단단한 매트리스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매트리스를 꼭 쓰지 않아도 충분히 허리가 지지가 되면서 너무 자극이 돼서 허리 주변 근육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도톰하게 요를 까는 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척추 질환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해철의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